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피부관리실이랑 상가 하나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빠듯한 집안 사정에 눈치만 보고 살아서 차별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생 참 괘씸하게 흘러가요.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차별을 다시 겪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세상의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가난보다 구제하기 힘든 게 마음 가난한 거더라고요. 그 마음 거지들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얘기를 하려면 결국 어린 시절부터 꺼내야 하거든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때 겪은 일들이 지금 제 선택 전부를 밀어붙였으니까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진짜로 늘 빠듯한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공장 교대 근무 돌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고, 저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 분위기를 알아서 눈치 봐야 하는 애였죠. 초등학교 때 급식비도 자주 밀렸는데, 그게 참, 그 당시에는 엄청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때 기억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지민아, 너 또 급식비 안 냈다고 연락이 왔네. 오늘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내야 한다. 알았지? 네. 친구들 사이가 조용해지거든요. 누가 대놓고 뭐라 하진 않는데 그 조용함 자체가 이미 저를 딱 정해버려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지민이네 집은 못 사는 집이라는 이미지가 콱 박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공책만 뒤적였어요. 그 순간 지나가기만 기다리면서요. 사실 급식비가 밀리지 않았어도 그냥 겉보기에 한눈에 티가 났을 거예요. 남들은 당연하게 새 옷 한 벌, 새 운동화 하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말도 못 꺼냈어요. 목 늘어난 티셔츠여도 색 빠진 바지여도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 욕심을 내면 엄마가 사주지 못하니까 바로 미안해 했거든요. 미안해 하면 제가 더 미안해지고 그러면 또 집 분위기만 더 가라앉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닫는 게 편했어요. 참고 사는 게 익숙해진 거죠. 이게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그때 애들은 원래 다 그래요. 자기 집 분위기 보면서 알아서 크는 거죠. 왜냐하면 저한텐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사판 나갔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 걱정 줄이겠다면서요.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어? 힘들지. 근데 돈 벌어야지. 우리도 벌어야지.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 벌면 누가 벌어? 엄마 아빠가 힘든데 우리가 해야지. 그 말 들으면서 뭔가 속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일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선택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장래희망이 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저희 집에선 사치였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기술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졸업하자마자 피부관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근데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끝낸다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학원비도 아끼려고 주경야독하며 자격증을 땄네요. 그리고는 동네 작은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마사지샵에서는 처음에 청소하고 수건 개고 발 닦아드리고 그런 잡일부터 했어요. 선배들 눈치 보면서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죠. 샵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하며 진짜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니까 통장 잔고가 조금씩 사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돈으로 샵 하나 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사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 뭔가를 갖고 싶다는 욕심은 잘 못 내요. 죄책감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근데 샵 하나 갖고 싶다는 욕심만큼은 제가 계속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샵 하나 열었는데요. 그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로 제 통장 잔액이 거의 0원 될 뻔했어요. 진짜로 카드 긁고 나서 잔액 보는데 이거 망하면 그냥 끝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죠.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 와서 망했구나 싶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이 야물딱지다면서 친구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예약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집요하게 배우고 연구해둔 마사지 기술이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진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 열고 밤 11시에 닫고 집 가면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다음날 또 나가서 서 있고 근데 희한하게도 돈이 통장에 쌓이면 사람이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는 사이에 직원도 3명 두고 제가 직접 들어가는 시술도 줄고 샵 규모도 제법 커졌죠. 그러다 보니 건물주한테 월세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왜 남주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게 됐죠. 2층은 제 샵, 1층은 임대. 저도 참 신기해요. 하루하루 살기 바빴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어느새 지금은 꽤 살만한 편이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제가 벌어먹고 사는 맛을 좀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샵도 자리 잡고 상가도 하나 갖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도 이제 좀 숨 쉬겠다 싶은 시기였어요. 이때쯤 되니까 정신없던 제 인생도 어느 순간 안정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 일은 참 이상해요. 돈이 좀 모이고 인생이 편해질 때쯤이면 꼭 주변에서 누굴 소개해준다고 덤비는 거죠. 지민아, 너 이제 사람 좀 만나봐라. 여태까지 계속 일만 했잖아. 주변에서 너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야. 나?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데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그 말 하는 애들이 제일 빨리 결혼하더라? 어차피 결혼할 거 나중 가면 괜찮은 사람들 다 딴 여자들이 채가고 없어.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얌전히 받아.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냥 밥 한 끼나 하겠지 생각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남자가 나왔더라고요.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깔끔한 셔츠 입고 앉아 있는데 딱 보기엔 예의 있어 보이고 말도 부드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데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승진만 하면 연봉이 확 뛰거든요. 부장만 돼도 억 단위는 기본이에요. 오, 그렇군요. 대단하세요. 그런 곳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민 씨는 피부 관리실한다고 했죠? 잘 되면 괜찮겠다. 그래도 동네 샵이면 그냥 소소하게 버는 정도겠네요. 저 그때 속으로 이 사람 뭐지? 했어요. 처음엔 오, 사장님이세요? 하고 관심 있는 척 하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슬슬 내려다보는 뉘앙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대놓고 무례한 건 아니라서 제가 그 자리에서 뒤집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넘겼죠.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을 계속 해오더라고요. 제 가게는 무시하는 것 같더니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연락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이 붙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 무렵 나이가 30 중반이었고 주변에서도 슬슬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재민아, 엄마가 욕심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도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아빠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니까 네 결혼식이라도 보고 싶다. 그 말이 저를 좀 흔들어 놨어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아빠마저 아프니까 내가 뭔가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번 만나다가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진짜 계획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혼란스럽기보다는 올 게 왔구나 싶었죠. 내가 가족을 꾸리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우리 집이 가족끼리만큼은 서로 챙겼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게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친구들은 난리였어요. 야, 대기업 다니는 남자 요즘 어디서 만나냐? 지민아, 너무 잘 잡았다.
지민이가 장사 잘해도 자영업은 불안정하잖아. 남편이 대기업이면 그거만큼 든든한 게 어디냐. 저는 속으로 내가 벌어도 꽤 버는데 했지만 뭐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애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누구나 알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요. 정신없이 날짜 잡고 상견례하고 예식 준비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태어났죠. 처음 딸 얼굴 봤을 때 그 조그만 얼굴이 제 손바닥보다 작아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제 애 엄마구나, 이 조그만 생명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책임감이라는 게 확실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애 낳으면 남편도 철든다. 아빠 되면 책임감 생긴다. 이런 말들요. 근데 제 경우엔 그게 진짜 다 헛소리였어요. 아이 태어나고 나니까 남편은 책임감은커녕 성질만 더 도드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투 하나하나가 더 뾰족해지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남편은 본인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기본 탑재하고 있었어요. 그 착각은 결혼 전에 살짝 보이던 수준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대놓고 표면 위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제일 못 견딘 건 남편이 시댁이랑 친정을 아예 등급처럼 나눠서 대하는 그 태도였어요. 이게 말이 좋아 차별이지 그냥 노골적으로 아래 위로 줄 세운 거에 가까웠어요. 친정은 돈 없는 집이니까 적당히만 해도 감사해야 할 거라는 식의 시선이었죠. 남편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도 너무 쉽게 꺼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참기 힘들었어요. 그 사건이 특히 컸던 게 바로 설날 선물 사건이었어요. 추석 전주였는데 남편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오더니 아주 폼을 잡고 꺼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 거 한우 세트인데 좋은 걸로 샀어. 명절엔 이런 거 해야지. 오, 잘 샀네. 그런데 한 개만 샀어? 우리 집에 들고 갈 거는? 남편이 씩 웃더니 두 번째 쇼핑백을 툭 하고 꺼내는데 포장부터가 뭔가 이상했어요. 백화점 포장지 느낌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온 건지 모를 인삼 세트인 거예요. 뭔가 딱 봐도 회사에서 받아온 것 같은 거요. 이건 뭐야? 다른 거야? 이거 당신의 부모님 거. 근데 이거 산 거 맞아? 살 거면 같은 걸 사지 왜 따로따로 샀대? 회사에서 받아온 거 아니지? 장인어른 계속 건강 안 좋으시잖아. 원래도 인삼 해드리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마침 인삼 세트를 주네. 그럼 이거 드리는 게 맞지. 우린 어차피 먹지도 않는데 뭐하러 낭비해. 그 말투가 또 너무 태연해서 제가 순간 벙쪘어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들 명절 선물인데 최소한 형평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굳이 낭비할 필요도 없긴 하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분위기 깨기도 싫었죠. 그래, 선물은 선물이니까 하고 제 마음을 누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진짜 문제는 친정 방문 때 터졌거든요. 저희 친정은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올라가면 밖에 내놓은 김치 냄새랑 먼지 냄새가 섞여 나오는 그런 곳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은 계단 올라갈 때부터 슬슬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여긴 언제 다시 페인트질 하려나? 진짜 작게 속삭였어요. 전 듣긴 들었는데 일부러 못 들은 척 대답을 안 했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랑 아빠는 늘 그렇듯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어휴 왔어. 애기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겠다. 박서방 왔나? 들어와 들어와. 남편은 겉으로는 예의 차리는 척하면서 인삼 세트를 내밀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거 인삼 세트인데 진짜 비싼 거예요. 한우 세트보다 더 비싸요. 제가 특별히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딱 쳐다봤어요. 진짜 미쳤나? 저게 지금 무슨 거짓말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휴 그래 얼마나 비쌌을까. 고맙다 사위.
하고 웃어주셨죠. 아빠도 그래, 그래.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부모님은 원래 남편에게 잘해주시니까 거짓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걸 더 비싸다고 저렇게까지 생색을 내야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했죠. 당신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어? 뭐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왜 시댁은 백화점 한우 사고 우리 부모님 선물을 회사 받은 거 주면서 더 비싸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당신 계속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차별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자 남편은 살짝 웃더니 고개를 까딱하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형님 있잖아. 형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우리가 더 챙기면 형님 자존심 상해 한단 말이야. 당신은 여자라서 남자들 그 자존심을 잘 몰라서 그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답 없다. 오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남편이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빠는 공사판에서 일하다 허리 크게 다쳐서 몇 달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비도 몇 번 밀리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엄마가 여기저기 빌려다 충당하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남편이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사람으로서 의심스러웠어요. 오빠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따지는 거 많다. 그럼 당신 부모님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내 부모님한테만 신경 쓸 테니까. 그럼 공평하지? 뭐? 이번 명절 선물은 당신이 알아서 한다길래 내가 부탁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해온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하자. 당신네 집은 원래 가난하니까 적당히만 해도 좋아하실 텐데 왜 이렇게 오버해? 오늘도 좋아하셨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제 과거를, 제 부모님을, 제 삶을 모욕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가난을 사실로 말한 게 아니라 가난하면 덜 대접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깔아뭉갠 말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진짜로 당신이랑 못 살겠다며 차 문 열고 나갈 뻔했어요. 근데 방에서 고롱고롱 자고 있는 제 딸 숨소리가 들리는 순간 말이 목구멍에서 탁 걸려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속으로 카운트를 세고 있었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던 삼진아웃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카운트가 종료되는 그땐 자식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도 예전처럼 남편을 못 대하겠더라고요.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엔 남편이 기분 나빠 보이면 이유를 떠보고 말투도 조금 조심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남편 얼굴을 봐도 감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중 하나라는 느낌만 남았달까요?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랬나? 말할 게 없어서 그랬나 봐. 뭐가 문제인데 그걸 말을 안 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위기 부드럽게 하려고 저라도 먼저 풀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쓰던 에너지를 전부 친정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번 돈이라도 쓰기 전에 그래도 부부 돈인데 하고 한 번쯤은 남편 얼굴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쓰게 됐어요. 남편이 저와 제 가족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굳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빠가 허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오빠도 자기 살기 바쁜데 어떻게 엄마 아빠까지 챙기겠어요. 그러니 엄마랑 아빠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자연스럽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못 본 척은 또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통장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지출 좀 많지 않아? 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갖다 드린 거야? 뭐 다는 아니고 오빠 병원비도 많이 나왔다길래 좀 보태줬지. 형님까지? 아니, 뭘 하면 이렇게 많이 나가. 아무리 용돈이라도 그렇지. 여태까지 못 드린 거 좀 챙겨드린 건데 뭐가 어때서? 당신은 시댁 챙길 때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남편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저는 굳이 해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 즈음에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남편이 뒤에서 말을 한 티가 딱 나더라고요. 재민아, 며느리가 너무 친정만 챙기면 우리가 좀 서운하지 않겠니? 아예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말 뜻 알지? 어머님,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어머님, 저도 다 생각해서 드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었는지 아가씨도 곧 한마디를 얹었죠. 언니,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친정만 챙기면 좀 그렇죠. 그 말 들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시댁만 챙길 자신 있어요? 어머님 옆에서 듣고 계신데 속상하시겠어요. 아, 뭐 상황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잘 회피하면서 살았는데요. 몇 년 동안 시댁에서도 포기 않고 한두 마디씩 얹고 남편도 바뀔 생각이 없는 채로 시간이 흐르니 결혼 생활이 점점 숨 막히더라고요. 딸아이 아니었으면 진짜로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에게 큰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황당했죠. 아니, 남편한테 딱 하나 있던 장점이 대기업 다닌다는 거였는데 거기서 잘렸다니 황당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윗대가리들이 뭐가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금방 다른데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대기업 출신인 나를 안 받아줄 회사가 어디 있겠어? 남편은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이력서를 미친 듯이 넣고 면접도 많이 갔다 왔는데요. 면접 갔다 와서는 꼭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고생했어. 오늘도 면접 보고 왔다며? 어땠어? 잘 본 거 같아? 아유, 말도 마. 면접관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 질문이 진짜. 아유, 답답해. 뭐야, 잘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그런 회사는 붙어도 내가 안 갈 거야. 회사가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이. 아니나 다를까 불합격 문자 뜨면 멍하니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한두 번만 겪는 게 아니니까 한숨 소리만 계속 깊어지고 저도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금방 취업한다던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재취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다행히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남편은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딱 6개월 버티고 회사를 때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여보, 거기 회사가 너무 어설퍼. 이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니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그 나이에 다시 들어간 게 어디야. 감사하면서 다녀야지. 아니, 내가 이런 회사 다닐 사람이냐고. 아예 레벨이 다른데. 있을 때가 어딘데? 당신이 지금 뭐 어디 고를 입장이야? 왜 내가 선택할 입장이 아니야? 나 대기업 출신이야.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그 대기업이 당신을 다시 왜 뽑아? 지금 지원한 데서 연락 온 데 한 군데라도 있어? 겨우 한 곳 붙어서 간 거면서 무슨 레벨 타령이야? 마누라가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저주를 하고 있냐? 나 다시 대기업 들어갈 거니까 당신은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근데 그동안 면접 보러 다니면서 다 떨어져 놓고 지금 다시 한다고 결과가 다르겠냐고요? 당연히 불러주는 곳 하나도 없었죠. 그 중소기업도 겨우 하나 붙었던 건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러니 결국 그 대단하신 남편님께서도 의기소침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백수로 있으니까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말투도 조심스러워지고 집안일도 어줍잖게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딱 꺼냈어요. 당신 요즘 집에만 있잖아. 괜히 다른 일 말고 할 거 없으면 우리 샵 와서 마감 좀 도와줘. 내가? 내가 당신네 샵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마감 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괜히 주정 부리고 갈 때도 있단 말이야. 무서워. 당신이 와서 그런 사람들 좀 대응 좀 해주고 수건이라도 개줘. 그래? 알았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남편이 제 샵에 와서 수건 개고 있는데 손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좀 그랬나 봐요. 처음엔 제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저는 집에만 있는 남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건데 오히려 남편한테는 안 좋았나 봐요. 아내 가게에서 시다발이 하는 게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또 꼴 보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짠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계속 무너지는 꼴을 애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영 아닌 것 같았고요. 딸이 남편 술 냄새 맡고 얼굴 찡그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쩌나 싶었던 와중에 마침 제 상가 1층이 비게 된 거예요. 원래 들어있던 가게가 계약 끝나고 나간 직후였거든요. 그 자리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면 이 사람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걸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 1층에 이번에 자리 비었단 말이야. 거기서 당신이 치킨집이라도 하나 해보면 어때? 치킨집? 내가? 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로 하면 교육도 다 해주고 재료도 본사에서 주잖아. 당신 요즘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더 힘든 것 같은데 뭐라도 해보자. 여보,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나 한 번만 다시 믿어줘. 고마워, 여보. 그 표정이 참 그동안 봤던 축 처진 남편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밀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 건물 1층에 남편 치킨집이 열렸어요. 오픈 준비할 때는 시어머니도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조심하는 게 딱 보였어요. 남편이 백수나락에서 치킨집 사장으로 부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였던 건 이 치킨집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서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고 남편이 평소에 허세만 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SNS 홍보나 이벤트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대기업 다니긴 다녔구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저희 동네에서 다른 지점들보다 매출이 1.2배 이상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알바들도 사장님은 센스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고 주말엔 매장도 매장인데 포장이랑 배달까지 겹치니까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딸아이 픽업 가다가 길 건너서 가게 보는데 테이블 꽉 찬 거 보니까 저도 괜히 뿌듯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또 원래 버릇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목은 더 뻣뻣해지고 말투는 다시 도도해지고 자기는 원래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느니 하면서 특유의 우리 집 니네 집 구분하는 말이 또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네 싶은 거 있죠. 결정적으로 빡친 건 친정엄마 칠순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여보, 올해는 엄마 칠순이니까 작은 식당이라도 예약해서 챙겨드리고 싶어. 당신도 좀 도와주라. 응? 나도 가게 때문에 바쁜데. 그런 건 원래 첫째가 챙기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해? 우리 오빠 지금 상황 알잖아. 그리고 원래도 생신 챙기는 건 내가 주도해서 했었어. 알지. 근데 그건 당신 결혼하기 전 얘기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원래 그런 건 첫째가 하는 거야. 형님한테 맡겨. 저 순간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오빠 사정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계속 첫째 들먹이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오빠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그냥 저는 혼자서 칠순잔치를 준비했어요. 식당 잡고 부모님 선물 준비하고 케이크부터 케이터링까지 전부 제가 챙겼어요. 비용도 당연히 제가 전부 냈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엄마 칠순 날 남편이 얼굴만 비추고 갔다는 거예요. 돈은 1원도 안 쓰고 몸만 잠깐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사라졌어요. 그 표정이 또 얼마나 시큰둥했냐면요. 마치 와준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느낌?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때 남편한테 복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어차피 엄마 칠순 때 그 자식이 그런 식으로 굴었어도 애초에 기대한 바가 없었으니까 심히 짜증이 났다는 정도? 그런데 이 인간이 기억 호의를 치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시누이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서 애들 통학 차량 운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일 해냈다는 얼굴로 들어오더니 입을 터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엄마 생신 선물로 차 하나 사드렸어. 차? 무슨 차? 마시는 차지? 아니, 자동차, 봉고차. 엄마 일할 때도 좀 쓰시라고. 지금 쓰는 거 많이 낡아서 상태 좋은 중고로 하나 알아봐 드렸지. 중고여도 봉고차면 꽤 가격이 나갈 텐데 당신이 벌써 그만큼이나 모았어? 3천 정도? 내 돈으로는 좀 모자라서 우리 통장에서 좀 썼어.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은 이걸로 퉁치자. 그 순간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몽땅 날아가고 귀가 멍해지더라고요. 3천만 원짜리 중고 봉고차를 상의도 없이 부부 통장에서 꺼낸 돈으로 샀다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 엄마 칠순 때는 한 푼도 안 쓰더니 당신 엄마 생일엔 3천을 상의도 없이 그냥 썼다고? 그것도 부부 통장에서? 근데 남편은 진짜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표정인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러고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차가 필요하니까 사준 거고 장모님은 뭐 하시는 것도 없으시잖아. 솔직히 난 네 엄마한테 돈 쓰는 게 제일 아깝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논리가 안 통하면 대화도 못 하잖아요. 딱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첫째고 장남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형님이 첫째니까 형님한테 좀 하시라고 하라고. 나처럼.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소리까지 들린 것처럼 그동안 참고 참고 쌓아놨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쏟아낼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입이 안 열렸어요. 말을 말자 딱 그거였죠. 남편은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휴대폰 켜놓고 게임이나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안 살겠다는 그 마음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제 명의 상가 1층 세입자 계약 만료 앞두고 갱신 안 한다고 통보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남편과 시댁에게 줄 끝내주는 복수였습니다. 무슨 복수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통보를 들은 세입자가 저한테 따지러 왔죠. 바로 제 남편이요. 아니 상의도 없이 갑자기 통보한 게 어딨어? 재계약해야지. 자기 가게 그 잘 나가던 치킨집이 제 건물이라는 걸 남편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부부니까 설마 재계약이니 뭐니 그런 건 의논거리도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너만 우리 집에 쓰는 돈 아까운 줄 알아? 나도 니들한테 쓰는 돈 아까워. 그 말이 제 속에서 얼마나 오래 끓어오르던 말인지 몰라요. 딱 내뱉는 순간 답답했던 가슴이 확 열리는 것처럼 숨통이 트였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였어요. 남편도 시댁도 제 돈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져다 쓰면서 정작 제 부모님은 깔보고 무시하고 이 인간과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제 상가를 더 이상 공짜로 내어줄 의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해봤자 늦었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랑 계약 해지 통보서도 바로 작성했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다시 확인해보니 신기하게도 계약 기간이 딱 한 달 후면 끝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갱신 거절 통보 넣은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일 텐데
이상하게 저는 하나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래, 얘가 저지른 짓이 이것뿐이냐? 그동안 저한테 하고 우리 집에 했던 말들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게 없는데 이 정도로 끝내는 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복수 모드로 전환한 거예요. 제가 모른 척 넘어간 게 얼만 줄 아세요? 첫 번째 타깃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시누이 영어 학원에서 통학 차량 운행한다고 했었잖아요. 남편이 그 봉고차를 그 용도로 사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봤을 때 마음에 걸리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간 맞춰 몰래 따라가 봤어요. 학원 마치는 시간에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는데 멀리서 회색 봉고차가 덜컹거리면서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이걸로 애들을 태운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신고 의무가 있고 노란색 도색에 어린이 보호 표지, 경광등, 비상장치, 심지어 동승 보호자까지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차에는 그런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 꺼내서 사진, 영상 다 찍었어요. 번호판, 애들 타는 장면, 시어머니가 혼자 운전하는 모습까지 전부. 혹시 몰라서 영상도 다양한 각도로 찍어놨고요. 이건 신고하면 바로 걸리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타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가게 장사 잘 되면서 했던 말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라던 태도, 그 허세 다 생각하니까 장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깨끗할까 싶었냐고요? 아니요, 깨끗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포스 기록부터 서류함까지 전부 살펴봤죠. 장부를 펼치자마자 바로 느낌이 왔어요. 역시나 이놈이 짱구를 오지게 굴렸구나 싶더라고요. 카드 매출은 딱 정직하게 찍혀 있는데 현금 매출 칸이 절반 이상 텅 비어 있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그 빈칸 옆에 구겨진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현금 받은 금액을 따로 적어둔 흔적, 포스에는 안 찍고 포켓용 노트에 따로 기록해둔 거였죠. 몇 년치를 대충 합산만 해봐도 최소 5천은 넘겠더라고요. 완전히 작정하고 빼돌린 거죠. 근데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현장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감 시간쯤 알바생 둘만 남아있을 때 다시 가게에 들렀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말이죠. 얘들아, 오늘 손님 많았지? 고생 많았다. 아, 네, 사모님. 요즘 주말엔 정신없어요. 너네 너무 고생 많아서 월급 좀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 근데 너네 월급 받을 때 혹시 통장으로 받아? 알바생이 갑자기 말끝을 흐리고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그냥 봉투로 받아요. 현금으로? 네, 사장님이 아직 시스템 정리 안 됐다고 나중에 계약서도 써준다 했는데 계약서는 아직 안 썼어? 네, 그냥 문자로 시급만 알려주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사모님, 그래서 말인데요. 4대 보험 가입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됐네, 완벽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대놓고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애들한테는 또 달콤한 말로만 둘러댄 거죠. 그래, 알았어. 내가 바로 사장님한테 확인해 볼게. 혹시 불편하거나 문제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 들어갔어요. 현금 매출 고의 누락, 직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 월급 지급, 국세청이든 고용노동부든 어디에 갖다 줘도 바로 털어버릴 수 있는 완성형 세트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저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한번 딱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차갑게 계산이 되잖아요. 남편이 그동안 무시하고 차별하고 제 집안들 먹이고 결정적으로 제 건물까지 공짜로 쓰면서 저를 무슨 시다바리처럼 취급했던 것까지 머릿속에서 차분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전부 정리해서 관할 기관에 신고했어요. 그냥 신고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조사할 사람이 도망 못 가게 하는 수준으로 차곡차곡 묶어서 냈어요. 사진, 영상, 장부 기록, 알바생 진술까지 다 챙겨놨으니까요. 신고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 톤부터 뭔가 급하더라고요. 신고하신 건 확인했고 바로 현장 조사 나갔다라고 말하길래 제가 속으로 이거 바로 걸렸구나 싶었죠. 담당자가 말하길 신우이 학원 앞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들 태우고 있던 장면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발됐대요. 제가 찍어둔 영상과 사진 그대로 그 회색 봉고차, 신고도 안 되어 있고 노란색 도색도 없고 어린이 보호 표지도 없고 동승자도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 거. 그냥 할 수 있는 위반 사항 전부를 한 번에 다 걸린 거죠. 즉시 운행 정지 명령이 떨어졌고 벌금도 꽤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몇십이 아니라 몇백 단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크게 기쁘다거나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속에서 잠깐 뜨뜻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 당연한 결과네. 딱 이 정도 감정이었어요. 이 정도는 벌어야 맞지 않나 싶었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애들 통학하는 차량은 엄마들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한 명만 불안해하면 바로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오고 세 명만 공감하면 바로 학원 나가는 분위기 조성되는 거죠. 그때부터 학원에 전화를 거의 패대기 치듯이 던지는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통학 차량 신고 안 된 거 맞나요? 아이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알고도 숨긴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SNS에도 글이 하나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학부모가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불법 통학을 하고 있었다라고 글을 올리고 사진이랑 영상까지 첨부했대요. 그 글에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고 누가 또 퍼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생 숫자가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절반 이상이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은 남았다지만 그런 학원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되니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신고를 제가 한 줄은 어떻게 알았는지 받자마자 고함부터 질렀어요. 언니, 이거 언니가 신고한 거 맞지? 우리 학원 지금 아수라장이야. 그래요? 안타깝네. 근데 떳떳하게 운영했으면 아수라장 될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어이없네. 언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학원 망하면 책임질 거야. 책임은 불법한 사람이 져야지. 제가 왜 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다들 이 정도는 하고서 살아.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데 왜 언니가 나서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냐고. 듣자 하니 화가 나네. 너 왜 자꾸 나한테 반말하니? 야, 내가 너보다 밥을 몇 그릇을 더 먹었는 줄 알아? 어디 할 게 없어서 시저짓을 해도 이렇게 예의 없게 하니? 그리고 너는 명색이 애들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불법 저지른다고 소리를 쳐? 내가 이 통화 녹음본도 밖에다 뿌려줄까? 그러자 신우이는 씩씩거리다가 결국 말문이 막혀서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전화기 화면만 멀뚱히 쳐다봤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진짜 이 집은 끝까지 희한하다 싶은 감정이었어요. 잘못을 해놓고도 남 탓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인간의 뻔뻔함이란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그리고 이제 남편 차례였죠. 시어머니 쪽 일이 해결되자마자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출한 장부와 자료들이 꽤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갔고 남편 가게 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상상이 가죠. 제가 이미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멀뚱하게 있다가 조사관이 장부를 펼치고 질문을 쏟아내면 남편은 얼어붙고 똑바로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수년 동안 누락한 현금 매출 금액만 해도 꽤 컸고 그에 따라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합쳐서 거액이 나왔어요. 남편 연봉 몇 년치를 그대로 갖다 바치라고 하는 수준이었죠.
거기에다가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 누락으로 볼 소지가 컸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바로 근로감독이 들어왔고요. 제가 알바생들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발됐죠.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 지급, 거의 메뉴판처럼 위반 항목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과태료만 해도 몇백, 여기에 밀린 4대 보험료 합치니까 1,000만 원은 가뿐히 넘겼어요. 이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진짜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래서 활용점정으로 어느 날 남편을 불러놓고 말없이 이혼 서류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멍하니 보다가 서류 제목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진짜로 순간 숨소리까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보면 모르겠어? 도장 찍어. 여보, 지민아. 지금 내 상황 알잖아.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면 나 진짜 끝이야.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나 다시 시작해 볼게. 진짜로 부탁이다. 끝난 건 당신이 아니라 우리 결혼이야. 그 말 그대로였어요. 되돌릴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 표정 보고 깜짝 놀랐는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돈 좀 도와줄 수 없어? 치킨집도 이제 안 되니까 조금만, 딱 조금만.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황당하다 못해 속이 다 웃기더라고요. 참, 인생에서 이렇게 뻔뻔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왜? 지금은 우리가 부부잖아. 우리가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이번 딱 한 번만 봐줘. 응?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저희 친정은 가난하다고 하면서 푼돈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본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울먹이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히죠. 야, 너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제일 아깝다고. 이젠 나도 너가 그랬던 것처럼 1,000원도, 아니 100원도 너네한테 쓰는 거 아까워. 남편 놈 얼굴이 그 순간 싹 굳더라고요. 남편이 뭐 울고 불고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 얼굴 보니까 천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맞이했어요. 절차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가 미련을 조금이라도 남겼다면 복잡했겠지만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끝났죠. 이혼하고 나서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더라고요. 치킨집도 결국 접었죠 뭐. 세무조사에서 나온 추징금, 고용노동부 과태료, 밀린 보험료의 가게 정리 비용까지 합쳐지니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었겠어요? 결국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어요. 시댁도 상황이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불법운행, 벌금이랑 과태료가 꽤 나와서 본인 통장 말랐다고 하고 시누이하고는 원생이 다 빠져서 그대로 폐업 절차 들어갔다더라고요. 웃긴 건 그 이후에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서로 탓하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부서졌다고요.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 하나 베껴 먹고 싶어 안달이었으면서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자업자득이죠. 솔직히 속 시원한 거랑은 별개로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좀 멍하더라고요. 근데 그 멍한 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딸이랑 단둘이 살아보니까 오히려 너무 편한 거예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누구한테 맞춰주지도 않아도 되고 집안 분위기가 늘 안정적이고 조용해요. 딸이랑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사람답게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피부 관리실은 예전이랑 똑같이 잘 되고 있고 가끔은 더 바빠져서 제가 일정 빼야 할 정도거든요. 상가 1층은 남편 치킨집 나가고 나서 금방 새로운 세입자 들어왔고요.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게 또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뒤늦게야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딸도 이상하게 더 밝아졌어요. 이혼할 때 딸한테 아빠를 뺏는 느낌이라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으니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밥 먹다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예은이 아빠 안 봐도 괜찮아? 예은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아빠한테 연락해 줄게. 난 괜찮아. 난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아. 그 말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적응 잘했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딸이 슬쩍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할머니가 나한테 이상한 말 했었어. 아빠도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더 좋지? 이러고. 맞다고 할 때까지 딴 데도 못 가게 하고.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한테 하던 그 말을 아이한테도 했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아이 마음에 상처 줬다는 사실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이혼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더 크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지금 훨씬 안정적이고 뭔가 편안한 표정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제가 선택 잘했구나 싶고요. 부모님도 이제 편하게 모시고 있어요. 매달 용돈도 제대로 드리고 아프시면 바로 병원 데려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챙겨드릴 수 있어요. 예전처럼 이거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게 진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야 좀 얼굴에서 주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잘 해드릴 생각이에요. 전 남편이랑 시댁 쪽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싸우고 서로 때문에 망했다 난리치고 결국은 각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빚 갚느라 허덕이고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 손절당했다더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시집이 진짜 집이야 라고 하며 떠들던 그 입으로 이제는 서로를 탓하고 있다는 게 참 인생이란 게 공평하긴 하구나 싶었어요. 그 인간들에게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네요. 저는 지금 제 삶에 아주 만족해요.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시간과 돈을 쓰고 있어요. 딸이랑 단둘이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하고 안정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일 열심히 해서 더 키울 거고 부모님 잘 모시고 오빠네도 챙기고 딸 잘 키우고 그냥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